여러분, 혹시 세상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데 나만 홀로 뒤처져 있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는 새로운 앱과 줄임말들, 그리고 나를 스쳐 지나가는 젊은이들의 빠른 걸음 속에서 문득 나만 과거에 멈춰 서 있구나 하는 소외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평생을 빨리빨리라는 구호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배우고, 더 빨리 일하고, 더 빨리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속도는 능력이었고, 느림은 곧 도태를 의미했습니다. 그 치열했던 시절의 습관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은퇴 후에도 마치 희미한 유령처럼 우리 곁을 맴돕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데도 왠지 모르게 조급해지고 가만히 쉬고 있으면 불안해지며 무언가라도 하지 않으면 금세 뒤처질 것 같은 막연한 공포.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모든 속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천천히 걸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유를 갖자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걸음걸이를 의식적으로 늦춤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세상의 진짜 아름다움과 내면의 깊은 평화를 되찾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나이가 들수록 느림이 가장 위대한 지혜가 되는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급함이라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남은 인생을 평온과 감사로 채워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토록 조급하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병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그 깊은 원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병을 조급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급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앓고 있는 깊은 시대의 역병과도 같습니다. 이 병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나온 시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성과사회의 가장 성실한 전사로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빨리 승진하며 더 큰 성과를 내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이룬 성과와 동일시되었고 잠시라도 멈춰 서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자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그 치열했던 시절의 습관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은퇴 후에도 마치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스스로 성과 없는 삶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 날이면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조급병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병들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는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굵은 땀을 흘리셨던 65의 한 어르신은 은퇴 후에 고요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무런 목적 없이 눈을 뜨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쓸모없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저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며 바쁘게 움직이는데 자신만 홀로 멈춰 서 있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전부를 쏟아부어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치킨집 창업에 섣불리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사업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장사는 뜻대로 되지 않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잃은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고 위장병까지 얻어 결국 건강마저 잃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조급함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하고 우리의 몸을 끊임없는 긴장 상태로 몰아넣어 결국 병들게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조급병이 우리에게서 현재라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앗아간다는 점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결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음 할 일을 걱정하고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다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그토록 바라던 은퇴 후에 시간마저도 또 다른 미래에 대한 걱정과 조급함으로 채워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요? 평생을 성과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채찍질해온 우리에게 조급함이라는 병은 어쩌면 당연한 후유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병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깊이 병들게 하는지를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대로 세상의 속도에 떠밀려 불안과 후회 속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가장 깊은 지혜는 빠름이 아닌 느림 속에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느림이란 결코 무능이나 게으름 혹은 도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의 본질을 꿰뚫고 삶의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한 가장 위대한 기술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우리에게 물과 같은 지혜를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 물이 결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바위를 뚫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노자는 이를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표현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억지로 힘을 주지 않으며 그저 자신의 속도대로 묵묵히 흘러가는 물의 느림 속에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자는 무의자연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애쓰지 않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숲속의 나무는 더 빨리 자라기 위해 안달하지 않습니다. 들판의 꽃은 더 화려하게 피어나기 위해 남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계절에 맞춰 묵묵히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넘어지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속도를 존중하며 천천히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의 진정한 리듬을 찾고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저 멀리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평생 권력의 중심에서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았지만 말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가장 바쁜 사람이야말로 가장 시간이 없는 법이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우리는 바쁘게 움직여야만 더 많은 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믿지만 세네카는 의미 없는 분주함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자산인 시간을 훔쳐가는 가장 큰 도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삶이란 세상의 요구에 맞춰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삶이 아니라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금 여기에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느린 시간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의 현자들이 한 목소리로 느림을 예찬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빠른 걸음으로는 오직 저 멀리 있는 목적지만을 볼 수 있지만 느린 걸음으로는 내 발밑에 피어난 작은 들꽃과 나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향기와 내 곁에서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의 소중한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 우리의 걸음이 느려지는 것은 결코 쇠퇴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세상의 진짜 아름다움을 비로소 마주할 수 있게 된 축복이자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지혜를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첫 번째 연습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연습은 아주 간단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걷는 걸음의 속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목표를 향해 빠르게 걷는 법만을 배워왔습니다. 출근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종종 걸음을 쳤고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 위해 앞사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저 멀리 있는 목적지에 고정되어 있었고 발밑에 보도블록이나 머리 위에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과정을 즐기기 위해 느리게 걷는 법을 연습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속도를 늦추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하나의 중요한 마음 챙김 훈련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주제가 있는 산책이라는 아주 간단하고도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혹은 오늘 저녁이라도 좋습니다. 평소처럼 산책을 나가시되 딱 두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첫째, 평소보다 걸음의 속도를 의식적으로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산책의 주제를 단 하나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산책의 주제는 하늘입니다. 이제 평소보다 느려진 걸음으로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걸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이내 놀라운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솜사탕처럼 피어나는 구름의 모양은 어떤지, 해질녘 노을은 어떤 색으로 물들어 가는지, 아파트 지붕 위로 유유히 날아가는 새의 날갯짓은 어떤지를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가만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산책의 주제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지나치던 아파트 화단의 이름 모를 나무가 사실은 얼마나 굵은 나이테를 가졌는지, 그 껍질의 질감은 어떤지,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은 어떤 소리를 내며 춤을 추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날의 주제는 사람들의 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기쁨, 슬픔, 피로, 설렘과 같은 다양한 감정들을 읽어보는 연습입니다. 이처럼 걸음의 속도를 늦추고 단 하나의 주제에 온전히 집중하여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메마른 일상은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경이로움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급함이라는 병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장막을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눈이 이처럼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굳게 닫혀있던 우리의 귀를 열 차례입니다. 느린 삶을 위한 두 번째 연습은 바로 세상의 소리 깊이 듣기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우리의 눈을 가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아마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집중해 보면 이전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자동차 소리, 냉장고가 돌아가는 낮은 소음, 벽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내 가슴에서 울리는 심장의 박동 소리와 내 코끝을 스치는 숨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의 소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소리들을 소음으로 여기며 무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느리게 걷는 사람은 이 모든 소리 속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그 귀를 내 곁의 사람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왔을까요? 하지만 그 중에서 진정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은 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이 말을 하는 동안 그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를 생각하느라 바빴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기보다는 나의 경험을 빗대어 조언하거나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듣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은퇴 후 성인이 된 딸과의 관계가 서먹해져 고민이 많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잔소리만 하게 되고 딸은 점점 입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늘은 절대 먼저 말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끝에 딸이 조심스럽게 회사 일로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아무런 조언도 판단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 부녀의 관계는 놀랍도록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버지의 현명한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는 따뜻한 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마음을 들으며 마침내 우리는 가장 듣기 어려운 소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다른 사람의 기대, 그리고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 묻혀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내 영혼의 속삭임 말입니다. 느리게 걷는다는 것은 바로 이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 세상의 볼륨을 잠시 줄이는 행위입니다. 이 고요한 듣기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나는 평화로운 시간을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향해 귀를 열고 나아가 내면의 소리에까지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한층 더 깊고 고요해집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이처럼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혀끝과 온몸으로 일상을 온전히 느끼고 맛볼 차례입니다. 느림의 미학을 완성하는 세 번째 연습은 바로 일상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얼마나 많은 끼니를 거르고 얼마나 많은 밥을 허겁지겁 입안에 우겨 넣으며 살아왔을까요? 식사 시간은 배고픔이라는 허기를 채우기 위한 기능적인 행위였을 뿐 그 안에 담긴 즐거움과 감사를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을에 들어선 우리에게 식사 시간은 그저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지친 영혼을 채우는 가장 중요한 명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첫걸음으로 차 한 잔의 명상이라는 아주 간단하고도 깊이 있는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오후 나른한 시간이 찾아오면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차 한 잔을 준비해 보십시오. 가장 아끼는 찻잔을 꺼내고 찻주전자에 물이 끓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찻잔에 따뜻한 물을 붓고 말라있던 찻잎이 서서히 피어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5가지 감각을 모두 깨워보는 겁니다. 먼저 눈으로 맑게 우러난 찬물의 빛깔을 감상합니다. 다음으로 코로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그윽한 향기를 깊이 들이마십니다.
손으로는 찻잔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고 귀로는 주변의 고요함 속에서 내가 숨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 한 모금을 입안에 머금고 그 맛과 향이 혀끝에서부터 온몸으로 천천히 퍼져나가는 것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5분의 시간이 하루 종일 우리를 괴롭혔던 조급함과 불안감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드는 기적을 선물할 것입니다. 차 한 잔의 명상에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이것을 한 끼 식사의 명상으로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멀리 치워두고 오직 눈앞의 밥상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쌀밥 한 톨의 단맛, 나물 한 젓가락의 쌉싸람, 그리고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땀 흘렸을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상을 온전히 맛보는 작은 연습들이 매일 쌓여갈 때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오게 될까요? 조급함이라는 이름의 거친 소나기가 그치고 난 뒤 우리의 마음밭에는 4가지의 찬란한 선물이 무지개처럼 떠오릅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은 몸의 평화입니다. 평생을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온 우리의 몸은 사실 단 한순간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급함은 우리 몸의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며 온몸의 근육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걸음을 늦추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질 때 우리의 몸은 비로소 이제 괜찮다,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며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느려진 삶의 속도는 그 어떤 값비싼 보약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몸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선물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말을 끊기 일쑤였고 자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작은 그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나의 기준과 속도에 다른 사람을 맞추려 했기에 수많은 오해와 갈등이 쌓여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음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깊이 바라보고 그의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방은 비로소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하는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느림은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가장 따뜻하고 튼튼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세 번째 선물은 기쁨의 재발견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는 길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급한 마음으로는 일상 속에 숨겨진 작은 기쁨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천히 걷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거미줄의 영롱함, 갓 구운 빵집에서 흘러나오는 고소한 냄새, 손주의 작은 손바닥 안에 담긴 따스한 온기. 이처럼 돈 한 푼 들지 않는 세상에 널려있는 이 작은 기쁨들을 하나씩 재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하루는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의 반복이 아니라 감사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선물이야말로 우리가 이 느린 여행을 떠난 궁극적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세상의 속도에 맞춰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 맞춰 살아오느라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느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처럼 느리게 걸을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몸과 관계, 그리고 세상의 기쁨을 되찾고 마침내 진짜 나 자신과 화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걸음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그 마지막 걸음의 목적지는 우리가 평생토록 쫓아왔던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목적지는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 발밑에 땅 한 뼘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느리게 걷는 삶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를 무엇이 되기 위해 투비섬싱 살아왔습니다. 훌륭한 자식이 되기 위해, 유능한 직원이 되기 위해, 그리고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은 더 높은 곳, 더 먼 곳을 향한 목적지를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역에 들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무엇이 되기 위한 걸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존재하기 위한 저스트 투비 걸음입니다. 인생이라는 가파른 산을 오르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내 주변의 풍경을, 그리고 평생 짊어지고 왔던 무거운 짐들 때문에 느끼지 못했던 내 마음의 소리를 이제야 비로소 천천히 음미하고 돌아볼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빠른 속도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느려진 걸음은 결코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온 당신이 비로소 자기 자신과 세상의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큰 지혜의 증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풍경을 보며 걸어가느냐입니다. 당신의 걸음이 이제는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평온과 감사, 그리고 사랑을 향하기를, 당신의 모든 느린 발걸음 속에서 세상이 숨겨놓은 가장 찬란한 보물들을 발견하시기를 이 자리에서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